공주에서 춘천에 오는데 여기 한 번씩 오면 이 춘천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부탁을 받고 이 주제가 사실 너무나 좀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데 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하여튼 그렇지만 40분 동안 얘기할 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구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상법에 의해서 나물자를 제조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쭉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증발응축법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상반응법이라는 거 두 가지를 좀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증발응축법은 말 그대로 어떤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이런 걸 증발시킨 다음에 증기를 만든 다음에 응축을 시켜서 그 작은 입자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증발을 시키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전기 저항이라든가 플라즈마라든가 전자기기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고 기상 반응법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그 빛의 상태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증기로부터 어떤 고체의 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제조 가능한 것은 우리 금속의 나노 입자로 가능하고 산화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탄화물 실화물 이런 것도 분명히 만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화염 그 다음에 플라즈마라든가 레이저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노입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그림이 사실 우리가 인류가 그 최초로 그 나노입자를 우리가 사용한 예는 우리가 동굴에서 원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거기서 끓음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끓음이 바로 그 탄소의 나노입자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벽에 붙으면 그걸 긁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벽화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인류가 나노입자를 사용한 최초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탄소의 나노입자를 상당히 그 대량 생산하는 이런 기술을 자기들이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그 흑색 잉크의 원료로 쓴다 보니까 벽화 재료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이 카본 블랙이 탄소의 입자가 나노입자가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이렇게 원으로 불을 떼고 이 옆에서 이제 탄화수소, 액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분사시켜가지고 불안전 요소시켜서 거기서 그 카본 블랙을 얻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1950년, 40~50년대에 대해서 공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수요처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본 블랙에 큰 수요처는 타일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무라든가 잉크, 페인트 주로 타일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 카본 블랙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업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카본 블랙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 여기 코리아 카본 블랙을 부탁을 해가지고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할 때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평균 이제 27나노메트라고 요건 좀 확대해서 찍어놓고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그런 형상을 보여있고 여기 작은 하나 입자보다 1차 입자라고 해서 사이즈는 한 27나노메트 정도 그런 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나노입자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나노입자의 얘기가 벌써 그 1940년대 독일의 대구사에서
이걸 동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로 우리가 사용한 실리콘을 갖다가 그 수소하고 산소의 플레임, 그 화염을 형성시킨 다음에 사용한 실리콘의 증기를 거기에 분사해가지고 이런 하이드로gen 이런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SiO2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 휨드 실리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꼭 구름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있고 뭐 수나노메터에서 수십 나노메터는 정말 크게 달고 있고 그래서 그 표면은 우리가 이제 친수성기를 붙일 수도 있고 또 표면에 그 친유성기를 붙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표면을 좀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 휨드 실리카가 어디에 쓰냐면 이런데 이 고무 제품 이런 것들에 그 충전재, 강화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페인트 같은 것도 이게 적세가 알려는데 이 휨드 실리카를 넣지 않으면 금방 이게 알로 가라앉거든요. 이 휨드 실리카를 넣어주면은 이게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이 돼서 페인트 이런 것도 좀 사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런 흐름성이 없는 물질에다가 휨드 실리카를 약간 섞으면 흐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밖에도 특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상용화되어 있는 얘가 산화안티몬. 산화안티몬은 우선 그 안티몬의 금속을 증발시켜서 증기로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공기하고 접촉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안티몬 이게 얻어지는데 이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그 라면제로 많이 쓰입니다. 라면제.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을 많이 섞어 쓰고 일부는 뭐 폴리에틸렌을 중화충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7,000톤 이상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 세계 업체에서 현재 그 산화안티몬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하고 있는 게가 산화아연도 마찬가지로 이 아연, 아까 했던 안티몬이나 아연들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녹인 다음에 증발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서 산화아연을 만드는 이것도 용도는 상당히 많이 쓰는 산화아연. 이거 말고도 요즘 여러 가지 전기화학 재료라든가 센서 재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일화학공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를 제 생각에는 1960년대부터 이거를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연구의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 그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나노 파티클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프로세스가 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실리콘 테트라클로라이드 마찬가지로 타이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화염에다가 분사시키면 우리가 TiO2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0.1 마이크로미터니까 좀 더 작은 그런 입자들이 많이 있고 요거는 지금 이게 주로 사실 이 프로세스가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 나노 입자보다는 좀 200이나 300 나노미터 되는 그 페인트 백색 안료로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겉에 칠하는 백색 안료는 다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입자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200에 300 나노미터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요즘 또 새로운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입자를 더 작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백색 안료로 사용되는 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하고 지금 여기가 이 나노거든요. 나노로 사용되는 티타늄 입자 그걸 똑같은 무게를 이렇게 담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부피가 큰 이유가 여기 보면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간중간 공기가 많이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업체에서는 저걸 어떻게 공기를 빼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년 동안에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이런 나노 입자와 관련된 학회지가 한 4가지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회지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요거 패키지에 가장 많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주로 습식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마 기상 반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실험적으로 하기가 좀 쉽고 그래서 간편한 그런 점도 있고 아마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조금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동안을 한번 연도별로 한번 잡아봤는데 연도별로 지금 4개 학술지를 합해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뭐 몇 편 나오다가 지금 상당히 그래도 20편, 30편 정도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만 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 부분의 논문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합하면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이쪽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더욱이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의 2002년은 몇 개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작년 한거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장 아마 빠른 속도로 이 논문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3년도하고 96년도 사이에 사실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뭐 초미분체 연구회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걸 우리가 용어를 나노 입자라고 부르지 않고 얼트라 파인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한국과학재단에서 연구회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연구 책임자가 됐었고 그때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강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플리엔더 교수는 UCLA 있는 교수고 크라스니치 교수는 여기 지금 스위스 아마 공대에 가 있으시고 오코야마 교수가 히로시마 있고 이분은 일본의 기업체에서 오신 분이고 오츠카 이분도 일본의 가와사키 스틸이라고 거기서 오신 분. 그 외에도 화학연구소 김윤수 박사라든가 화학대 김상국 교수 한국 지질학 자원연구소 장정과 과학기술의 박사님 교수 연세대의 황정호 교수라든가 영남대학의 정식 교수 이런 분들이 주로 기사를 하시는 분이고 그때 아마 김우식 교수와 송기창 교수는 액상법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비교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연구의 현재 가장 국내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들을 보면 대충 이산화티타늄을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전에 공업화돼서 사용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미케니즘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로 해서 우리가 입자 사이즈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게 나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노 스케일에서 우리가 그걸 잘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들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도 여기에 또 인도라든가 이분도 일본의 규슈 대학이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했고 저도 1990년도에 이거를 만드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여기 엠초에 이분은 최만수 교수님이 최근에 또 상당히 새로운 이분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iO크를 만드는데 우리가 TRCF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TRCF가 기본적으로 이 부식이 심하거든요. 장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응 제조 온도가 좀 높고 그래서 그거를 부식도 좀 줄이고 제조 온도 좀 낮추고 이런 걸로 해서 새로 그 반응 물질로 이제 우리가 각광을 받는 게 TTIP라고 해서 타이타늄 테트라 아이소프로픽사이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걸 열분해가지고 TiO크 만드는 거 있는데 이건 아마 1984년도에 동명대학의 고미야마 교수가 아마 처음으로 발표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오쿠야마 교수라든가 저 장경 박사 후배들 교수 저도 좀 요들에서 했는데 제가 한 요거 하고 제가 요거 한 거에 잠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용한 티타늄에 전반적인 반응 신호를 쓸 수가 없죠. 반응이 쓸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과정 메커니즘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TiCl4에서 Cl이 하나 떨어지면서 이게 TiCl3 라디칼로 되고 그 다음에 TiCl4가 Cl 라디칼에 해서 Cl2가 되고 또 TiCl3 라디칼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라디칼이 이제 산소하고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응이 됐을 때 이런 좀 복잡한 형태의 옥시클로라이드가 형성이 되는 중간 물질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분자들이 붙으면서 염소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TiO2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또 실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이 미케니즘 자체가 생각보다는 잘 지금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검증, 실험적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실험을 했던 거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한 20cm 되는 이 수직 그 반응관에다가 이게 이제 뭐 내화물로 이렇게 좀 벽이 지금 채워져 있고 언어에서 이제 전기 히터로 산소를 이제 예열해가지고 LPG를 떼가지고 그다음에 TiCl4를 여기서 증기로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플레임의 가장 높은 온도 쪽으로 분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여기 나오는 이 사이클론에서 TiO2를 잡고 나머지 나오는 가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스크라빙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썼던 그 실험 장치들인데 이게 여기에 지금 번호가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쭉 온도계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요 안에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있고 나와서 사이클론으로 2개 써가지고 요게 요거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 잡고 두 번째 잡고 마지막에 그 스크라빙 시켜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는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얻었던 그때 우리가 이걸 할 때는 뭐 나노 입자보다는 조금 더 그 백색 안료 쪽으로 좀 생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실험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게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200에서 300 나노메타 정도. 이게 100 나노메타니까 이게 200, 300 이렇게 되는 이런 TiO2를 전에 제조해본 그 실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TTIP를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반응식은 이게 분해가 되면 TiO2하고 우리 프로필렌하고 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TI에 OR 이게 지금 4개가 달려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표시하고 이거 R이라는 거 지금 요거를 가르쳐요. 이게 지금 3개가 더 달려서 4개가 달려있는 건데 거기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건 이 베이타 하이드라이드 일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하나 떨어져서 일로 가서 붙고 여기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필렌이 생기고 여기 OH가 하나 생기고 이거하고 이제 이 TTIP하고 이렇게 되면 요 R하고 OH가 떨어져서 이제 축합 반응이 되잖아요. 축합 폴리메레이션 고분자화가 돼서 이게 지금 다이마가 되는 거죠. 2개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하이드라이드 일리미네이션하고 폴리메레이션이 계속 서로 지그재그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점점 몰레큘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고 여기서 나온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이제 TiO2 충매하에서 우리가 또 프로필렌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 가스를 분석하면 주로 프로필렌이 많이 잡히게 돼 있어요. 아이소프로폴을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TiO2에 의해서 벌써 이미 분해돼가지고 프로필렌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잡히는 건 프로필렌이 조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대학원생이 지금은 대주정밀화학에 가 있는데 그 학생이 이런 조그만 반응을 써가지고
똑같은 반응 조건에서 우리가 TTIP를 쓰는 경우하고 TiCl4를 써가지고 산소를 만들 경우에, TiO2를 만들 경우에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전까지는 주로 TTIP, TiCl4대로, TiCl4, TiCl4대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 많이 있는데 그걸 똑같은 실험 조건을 맞춰놓고 한 실험 결과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튜브를 우리가 이제 한 4개의 3cm 정도 되는 튜브를 썼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반응기에 이쁘고 이게 튜브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TiCl4를 썼을 때 온도를 두 개 했는데 TTIP 492도 하고 TiCl4 850도 하고 반응 속도가 같습니다. 우리가 반응 속도를 똑같이 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반응 속도를 주기 위해서 온도를 차이를 두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에 이런 반응 물질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 관 내부에서도 지금 어떤 입자 생성 반응이 일어나지만 관 벽하고도 상당히 많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건 굉장히 길고 TTIP는 좀 짧은데 나중에 우리 실험 끝난 다음에 이거를 한번 좀 긁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단단 필름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온 TiO2는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분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긁어주면 탁 떨어져요. 그게 상당히 그게 다르다. 상당히 다르다.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TiCl4로부터 반응 온도를 이제 바꿔주고 반응 온도라는 애를 똑같이 해주고 이제 온도만 이거는 왜 온도가 이렇게 낮으냐면 이거하고 반응성이 똑같아요. 반응 속도가 똑같은 온도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입자의 사이즈는 TiCl4로부터 나온 거나 TTIP를 열분해시킨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모양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건 상당히 많이 각형을 많이 지고 있죠. 근데 이건 되게 둥근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게 온도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서 입자 사이즈가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오히려 입자가 더 큰 이런 입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또 발표하는 건 굉장히 높은 영역에서는 또 이게 입자가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이 또 실험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낮은 데서 그 다음에 했다가 다시 또 입자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커지는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사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참 이걸 연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프리커서 베이퍼라든가 반응 물질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화학 반응에서 어떤 옥사이드 이렇게 도입이 생겨서 넣어서 뉴클레이션 핵생성이 되면서 이제 가장 최초의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옥사이드 베이퍼들이 와서 붙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작은 입자들이 붙어가지고 물방울처럼 두 개가 큰 입자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코어레센스 합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런 큰 파티클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붙기도 붙되 물방울처럼 커지지 않고 그냥 원래 그 모양을 유지한 채로 서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붙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애그리게이션, 응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이라든가 응축이라든가 합체라든가 핵생성 이런 것들이 이 반응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주요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댄 사람이 울리히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콤바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게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SiO2를 가지고 있었는데 SiO2가 만들어지면 SiO2 분자 하나가 핵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지금 SiO2 모노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들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물방울처럼 자꾸 이렇게 자라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all particles are shown to the same size. 근데
실제로는 이 입자들이 굉장히 보면은 분포를 보이거든요. 크고 작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계량해가지고 제너럴 다이내믹 이퀘이션이 이제 그 파티클 사이즈의 분포를 갖다가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컨티뉴어스라든가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 섹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 있어서 현재는 아마 디스크리트 섹셔널 모델이 가장 그래도 실험 결과가 잘 만든 그런 거를 낸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성이처럼 이렇게 붙는 거, 실제로는 포도성이처럼 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코얼레센스에다 에그리게이션을 붙여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리가 제일 먼저 이런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고 몇 년 있다가 UCLA 프리랜더 교수가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 후에 90년 이후에 여러 국내적으로 이 애그리게이션 모델을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또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초미분체 연구회를 할 때 UCLA 프리랜더 교수가 와가지고 자기의 그 코얼레센스 어그리게이션 모델을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앞에서 발표한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그분이 그 번호를 썼기 때문에 번호를 써가지고 제타 엑시얼 디스턴스, 번호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길 때 그 사람이 그 콜리전 타임하고 충돌, 그러니까 한 번 입자가 충돌하는 데는 다음번 입자가 충돌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겠는가, 그게 콜리전 타임입니다. 충돌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콜리전 타임이고, 이 점선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코얼레센스 타임. 코얼레센스 타임은 두 개의 입자가 충돌했을 때 물방울처럼 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래서 콜리전 타임보다 코얼레센스 타임이 짧으면 물방울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해가지고 물방울로 되고, 만일에 이게 거꾸로 되면 이 코얼레센스 타임이 콜리전 타임보다 길면 어떻게 되냐면 콜리전이 돼서 물방울로 합체가 다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와서 붙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합체가 되지 못하고 포도성이처럼 이렇게 커진다, 이런 이걸 갖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영역을 지나가면 포도성이처럼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걸 아마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반응법에 한 현재까지 그 입자 크기 조절 방법을 살펴보면은 제일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전구체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전구체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반응 온도는 우리가 보면 저온 영역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입자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온 영역으로 가면 다시 이게 또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이 입자가 올라가면 그 소교성이 좋아져서 합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자들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체류 시간은 일정 시간까지는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어느 체류 시간이 넘어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응기를 너무 길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속 나무 입자 이거는 산화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용 상업화 속도도 높고, 또 연구도 좀 이거보다는 좀 부실하고,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아이디어가 나온 건 굉장히 오래전에 이 증발응축 이런 것들은 이것도 뭐 거의 전기 아크를 시키는 거니까 증발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영암을 증기 수소하는 이건 1962년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본에서 1980년대 공업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고, 지금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90년도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지금 진행됐지만은, 현재 금속 나무 입자는 주로 시약용으로 쓰지 이렇게 뭐 공업용으로 많이 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하면 증발 응축 이런저런 이렇게 뭐 텅스텐 보트에다가 금속을 놓고 전기를 가해서 이렇게 증기를 댄 다음에 냉각시켜서 금속, 이런 사실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플라즈마를 써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전기 저항 가지고 증발을 시킬 수 없는 그 고융점 금속 같은 건 우리가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 또 증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우리가 실험적으로 시도를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도 뭐 이런 RF 플라즈마를 쓸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일렉트로드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그 오염 이런 문제는 많이 좀 해결이 되죠. 근데 오퍼레이션하고 좀 더 어렵고, 이런 방법도 쓰고, 뭐 일본에서 수소 중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만드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걸 또 일본 사람들이 또 발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어떤 그 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증발 응축해가지고 벌써 이게 90년대에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판매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이런 분야에 많이 늘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노 입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철 입자 가지고 철 입자를 기상 반응법으로 만드는 한 가지 예인데, 여기다 그 염화 제일철을 놓고 증발을 시켜가지고 이게 아르곤으로 이렇게 보내서 수소하고 여기서 만나게 되면 이 수소하고 Cl하고 결합해서 HCl이 되고 철 입자가 바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간단하죠. 온도도 한 900도 정도 반응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나온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괜찮고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입자가 뭐 한 2~3km 나는데 일렉트론 빔 디프렉션 패턴도 상당히 그 싱글 크리스탈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산화물, 질화물, 이거 나무 입자, 이건 사실 산화물에 비해서 제조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거의 힘들고, 이거 하려면 플라즈마라든가 레이저를 써야 돼요. 산화물에 비해서 훨씬 늦은 1980년 이후에 논문들이 발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나이트라이드 계통, 이건 구조 세라믹스에 많이 쓰고, 여기 그 카바이드 이런 계통은 전부 그 초경 재료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들을 지금 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거의 대표적인 논문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마 그 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교수 이름이 좀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아메리칸 세라믹 소사이티 82년도에 레이저를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쓰는 거를 제가 여기 하나 해왔는데,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레이저를 썼어요. 레이저를 써가지고 빔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여기서 아마 가스를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화학 반응이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일어나게.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그 가열 온도라든가 응축 온도라든가 이게 굉장히 빠르죠. 빨라서 입자를 굉장히 아주 유니폼하고 그런 입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또 여기다 가스를 쓰지 않고 여기다 금속이나 세라믹의 그 판을 높게 돌리면서 레이저의 빔의 포커스를 이쪽에다 맞추게 되면 거기서 어블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증발이 되는 거죠. 거기서 금속이나 산화물 입자들이 증발이 돼가지고 바로 여기서 응축이 되면서 입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써가지고 입자를 만드는 게 실험실 쪽에서는 아마 가장 손쉬운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어떤 거든지 할 수 있고, 오염이 적고. 그렇지만 이거는 아마 레이저를 썼을 때 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을 얼마나 크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아마 공업적으로 그게 많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이 방법이 상당히 유망한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연구들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 걸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이 타이틀이 지금 문제점이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이 5가지 정도로 그냥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법에 의한 암호입자 제조의 문제점이 꼭 기상법에 대한 것만 국한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암호입자를 쓰면 여러 가지 성질이 많이 향상이 돼서 좋은 게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는 경제성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응집이 입자가 그 나중에 나올 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좀 응집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응집력이 물론 습식법에서 만들어가지고 건조시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느슨하죠. 느슨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데서는 그걸 좀 어떻게 개별 입자로 나오게 할 수 없는가. 나올 때. 그게 한 가지 우리가 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응기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응기 중심하고 겉하고의 온도 차이, 열 전달 문제라든가 또 물질 전달, 유체역학, 그러니까 흐름도 중간이 빠르고 벽종이 느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환경이 그 똑같아야 입자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단분산 입자가 생길 수 있는데 저런 거에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자의 분산이 액상법에 비해서는 넓다. 액상법에 비해서는 조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입자가 넓게 나옵니다. 근데 꼭 그게 좁아야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넓어야 또 세라믹을 이렇게 패킹할 때는 큰 입자들이 작은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채우기 때문에 이 성형 밀도를 사실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게 단분산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한번 그 액상법에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상법에서도 우리가 볼 때도 참 아름답고 이런 단분산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자 성장 미케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1초 이내, 뭐 1초가 아니라 뭐 0.1초 이내 모든 반응이 다 완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험적으로 추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이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확실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론이 그렇게 확실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현재 그 타이에 넣는 뭐 카본 블랙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실리콘, 흉무 실리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대량 수요처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나노입자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걸 어떻게 찾는가. 그거를 찾는 거는 이 화학과학 한 사람들은 잘 못해요. 저도 잘 모르고 뭐가 이게 필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주는 건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전자라든가 이게 좀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자꾸 자주 모임을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자꾸 우리가 듣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거에 맞는 거를 자꾸 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한 번씩